마스터! 고웨이가 내 어깨를 흔들어 나는 시선을 돌렸다. 마스터, 마에하라 군이 화이트 레이디를 주문했어요. 고웨이가 바에 앉은 마에하라 군을 보며 초조하게 말했다. 아마도 마에하라 군의 주문을 받고 수차례 나를 불렀던 것 같다. 죄송합니다. 금방 만들겠습니다. 나는 마에하라 군에게 눈짓을 하고 칵테일을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 몸이 안 좋으세요? 화이트 레이디를 만들어 내놓자 마에하라 군이 물어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까부터 멍하게 있는 것 같은데. 마에하라 군이 그렇게 말하고 화이트 레이디의 입을 댔다. 연습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가요?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내가 묻자 마에하라 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28살인 마에하라 군은 아마추어 극단 소속 남자 배우이다. 그 나이까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프로 배우가 될 나를 꿈꾸고 있다. 지금은 가까운 슈퍼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그 전까지는 빌딩 청소와 건설 현장 막일, 냉동 창고 하차 작업 등 경험해본 아르바이트가 50가지는 좋게 넘는다고 한다. 특이한 곳으로는 장의사와 흥신소 심부름꾼도 했다고 했다. 우리 가게에 한잔 하러 와서는 늘 그 일들의 재미있는 내부 사정을 들려주었다. 어서 오세요. 고웨이의 목소리에 나는 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야마데라 씨가 가게에 들어와서 바 맨끝 자리에 앉았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마에하라 군과의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 짓고 야마데라 씨에게 향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칵테일 잔 받침을 내면서 물으니 야마데라 씨는 마티니를 주문했다. 변호사인 야마데라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잔뜩 있었지만 마티니를 내놓고 그와 잡담을 시작하고 나니 막상 어떻게 말을 꺼내면 좋을지 당최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나가노 쪽에서 스토커 하나가 살인을 저질렀었잖아요. 나는 요즘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던 사건을 떠올리며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유도하기 쉬울 만한 주제를 골랐다. 나도 들었지. 스토커 피해를 당하고 있던 여성의 어머니가 살해당한 사건이야. 야마데라 씨가 참혹하다는 듯 표정을 찡그렸다. 전에 사귄 상대 여성을 쫓아다니던 20대 남성이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여성의 거처를 묻기 위해 여성의 집에 갔다가 응대하러 나온 어머니를 감금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그 범인은 몇 년형을 받게 될까요? 마스터가 그런 얘기를 하다니 별일이네? 야마데라 씨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손님들에게 잠깐이나마 평안을 주는 것이 내 직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건과 재판 등에 얽힌 얘기를 내가 먼저 꺼내는 일은 없었다. 너무 비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서요. 나는 핑계를 댔다. 글쎄, 내 담당 사건이 아니라서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고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니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습니까? 피해자가 한 명이니 아마 사형은 아니겠지만 무기징역 가능성은 충분해. 범인은 엄마를 방에 감금하고 딸이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몹쓸 짓을 했잖아.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엄마의 손가락을 하나씩 식칼로 잘라버리기도 하고 죄질이 안 좋지. 거기다 붙잡혀서도 반성은커녕 피해자와 딸이 나쁘다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 판사들과 배심원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테지. 무기징역이라면 대략 얼마 만에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10년쯤 전까지는 평균적으로 대략 20년 정도 살다 나왔을까? 그 이후로는 깜빵에 있는 기간이 25년, 30년 정도로 길어지는 추세야. 요즘은 대략 35년 정도 살다 나오지 않을까? 하긴 수용자마다 꽤 다르겠지만 말이지. 어쨌든 범인이 살아있는 한 언젠간 교도소에서 나오는 거지요. 피해자의 딸과 가족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겠죠?
게다가 출소하면 다시 자기들 앞에 나타날까봐 두려울 테고요. 범인이 교도소에서 나왔다는 것이 피해자 가족에게도 알려질까요? 지금은 범죄 피해자 통지 제도라는 게 있어서 신청해두면 알려줘. 피해자와 그 가족 이외에는요? 가족에 준하는 사람과 피해자나 그 가족의 대리를 맡은 변호사지. 어떤 것을 가르쳐 주나요?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물어본 탓인지 야마데라 씨의 표정이 좀 의아해져 갔다. 언제 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인지와 출소 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처우 상황 같은 거야. 범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그건 아마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런 걸 알려주면 피해자 유족에 의해 또 다른 사건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야마데라 씨의 담담한 답변이었지만 그나마 이것이 최소한의 구원처럼 느껴졌다. 설사 누군가 내게 그 두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줘도 나는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하긴 설령 그것을 안다 해도 사카모토 노부코와의 약속을 지킬 생각은 없지만. 알람 시계가 울리자 나는 바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평소에는 낮 1시경에 일어나지만 오늘은 오전 10시 반에 알람을 맞춰놨다. 가오르는 오전 10시까지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맞춰놓으면 수상하게 여길 것이 분명했다. 거실에 나가보니 가오르는 파트타임 일에 나간 듯 이미 없었다. 호노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 가오르는 가와고에 근처에 있는 헌옷 가게에서 저녁 때까지 일을 하고 있다. 점심밥으로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나갈 채비를 한 뒤 샌드위치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가와고에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요코하마로 향했다. 요코하마 역에서 사가미선으로 갈아타고 두 번째 역인 니시요코하마 역에서 내렸다. 손목시계를 보니 이제 곧 오후 1시가 되어간다. 5시까지는 가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다. 니시요코하마 역에서부턴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억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노부코가 살던 연립주택에는 몇 차례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구보마치라는 마을 이름만큼은 명확히 기억에 남아있었다. 구보마치 주변을 배회해도 좀처럼 머릿속에 남아있는 풍경을 만나지 못했다. 16년의 세월 동안 이 주변 거리도 꽤 달라져 버린 것 같았다. 초조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배회하다 보니 마침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골목 어귀를 몇 번 돌아 목적지로 향했다. 하지만 내 앞에 남아있는 풍경 속에 노부코가 살았던 연립주택은 없었다. 그 대신 눈앞에는 새로 들어선 6층짜리 원룸텔이 서 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원룸텔 현관으로 들어갔다. 편한 문패를 하나하나 살폈지만 거기에 사카모토 노부코라는 이름은 없었다. 물론 그녀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까지 찾아왔다. 그때 사카모토는 암 말기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더욱 마음속에 분노가 타올랐고 그것을 내게 맡겼던 것이다. 하지만 그 말대로 그녀가 이미 죽었다면 대체 그 편지는 누가 보냈단 말인가. 어젯밤 야마데라 씨는 사건 피해자의 가족과 친족에 준하는 사람이람. 범인이 언제 교도소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부코는 가까운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적어도 그와 같은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인물은 없다고. 피해자 가족의 대리를 맡은 변호사도 알 수 있다고 했지만 노부코가 내게 내민 제안에 변호사가 가담할 리는 없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가운데 정처 없이 주변을 헤맸다. 정신 차리니 구름다리 위에 혼자 우뚝 서 있었다. 굉음이 들려 내려다보니 구름다리 밑을 전동차가 빠르게 통과한다. 여기가 바로 노부코와 만난 곳이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딱 지금처럼 찬바람이 뺨을 애리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16년 전 이 무렵
나는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요코하마의 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직업도 머물 수 있는 집도 없이 신변을 위협하는 위험에 덜덜 떨며 길바닥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오치아이와 만나기 얼마 전까지 나는 난폭함을 달고 사는 남자였다. 그 모든 원인은 내 얼굴에 있었다. 적어도 그 시절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얼굴은 다른 사람과 많이 달랐다. 얼굴의 절반 이상이 멍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그 탓에 부모에게도 버려졌을 것이다. 나는 아기 때 버려졌고 그 후 보육시설에서 생활해왔다. 보육시설에서도 학교에서도 괴물이라는 별명이 붙였고 거거리를 걷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대부분 사색이 되었다. 어디에 가든 괴롭힘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소외되었다. 그런 내 마음을 유일하게 위로해 준 것은 바로 폭력이었다. 보육시설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는 폭력으로 내 몸을 지키고 내 존재를 과시했다. 중학생 때는 내가 때려눕힌 아우 하나와 함께 절도죄와 상해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다 소년원을 들락거렸다. 노부코와 만나기 1년 전 나는 복역했던 교도소에서 나왔다. 나는 일단 교도소에서 만난 마카베라는 남자에게 의지하기로 했다. 마카베는 자신이 구속되기 전 절도잔을 이끌었고 출소하면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나는 마카베와 그 동료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10대 남자애들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구리나 철사를 훔치거나 차량 처리를 하며 살았다. 수입이 적은 보잘것없는 일거리라도 찾아보고 싶었지만 전과자인데다 얼굴이 이런 내게 달리 일거리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